예, 안녕하십니까. 지각했습니다. 10분 지각인데 15분이 넘어버렸네. 우리 학원 직원분 오늘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대방동에서 여긴데 그렇게 길이 막히네. 미안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25장 거시경제학의 두 조류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거시경제학의 주제 26장의 인플레이션과 실업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거시경제의 현안 문제죠. 이게 거시경제학의 존재 이유죠. 그러니까 현실 자본주의 경제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두 문제인데, 인플레이션과 실업.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통 여러분 신문에도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보통 이제 두 마리 토끼 그러죠. 두 마리 토끼. 또 여기다가 세 마리 토끼 그러면 뭘까요? 한 가지 문제는 더 추가해서 보면. 그래요. 국제수지 균형 문제. 그래서 이것이 어느 나라든지 말이죠. 해결해야 될 당면 과제입니다. 근데 거기다 왜 토끼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토끼, 그 이쁜 것이. 토끼 되게 이쁘죠? 네, 토끼는 쫓기면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잡기 힘들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걸 트레이드 오프 관계다, 상충 관계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뭐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다 했던 얘기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고, 제가 아주 핵심 부분 되는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 중심으로 정리하고, 나머지 것들은 교재를 한번 꼼꼼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인플레이션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자, 인플레이션은 이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입니다. 여러 개의 물가 지수가 동반 상승하는 현상.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이면 인플레이션이냐? 그런 이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하여튼 이제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교과서에서 인플레이션 문제를 분석을 하는데, 요거는 그냥 이론적인 관심이 아니고 실제로 자본주의가 경험했던 역사적인 사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과거 이제 자본주의 쭉 흐름을 보면은 역시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이후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때 보면 말이죠. 상황이 수요 공급 곡선으로 우리가 표현해 볼 때 당면 문제가 그 시기별로 약간씩 달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이런 현상이 자본주의의 현안 문제였다. 자, 저거 뭐죠? 총수요 곡선이 자꾸 좌측으로 가는 현상이죠. 경기 침체입니다. 수요 부족. 그렇게 되면 경제에 일어나는 현상은 뭐겠어요, 이거? 물가는 오히려 내리는 거지. 자, 그러면서 잘 보시면 수요가 줄어서 소득이 줄었죠. 소득이 줄게 되니까 생산 감소해가지고 실업률은 어떻게 될까? 실업률은. 생산이 감소했으니까 실업률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실업률을 영어로 unemployment rate, 실업률 U자로 씁시다. 소문자 U로.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저런 게 자본주의를 괴롭히는 현안 문제였다. 수요 부족이죠. 그리고 저게 대규모로 일어난 게 뭐예요? 그게 30년대 대공황이지. 그래서 요즘 요거 신문에서도 많이 났죠. 올 초까지만 해도 이거 우리가 디플레이션, 신문에 이제 표현할 땐 보통 디플레 그러죠? 이게 디플레이션이 문제였다. 수요 부족. 자, 그러다가 이제 나타난 현상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이번에는 반대로 이런 일이 주로 일어났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여기가 70년대 초반입니다. 이때 이럴 때까지 이런 현상이 됐어요. 그럼 일단 현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물가가 오르고, 생산과 소득이 증가하니까 실업률은 낮아졌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자본주의에서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문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근 한 5, 60년간의 문제다. 그 전에는 대부분이 다 뭐가? 인플레이션보다는 실업이 문제다. 그죠? 디플레이션. 이제 그러다가 70년대 초반 이후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 이번에는 AS 곡선이 왼쪽으로 도망갔습니다. 자, 그럼 AS가 왼쪽으로 갔으니까 어떻게 됐을까?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나면서. 과거하고 다른 점은 어때요? 공급이 줄게 되니까 생산과 소득이 줄어서 실업률은 증가하게 되는, 그렇죠? 자, 이런 현상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럼 요 세 가지가 이제 큰 흐름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인데, 요 세 가지 현상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어떤 형태입니까? 요거죠. 저거는 그래도 물가는 안 오른단 말이야. 이 경우에는 물가는 오르지만 국민소득 증가, 실업률은 낮아지죠. 이거는 경기 침체, 실업이 증가하면서 물가도 오르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스태그플레이션, 그러죠?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게 가장 이제 참기 어려운 게 70년대 초반 이후에 나타나는 저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문제다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됐다 하는 얘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시기상 나눠보면 특히 70년대 초반 이후에는 이제 실업률까지 높아져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된 이 현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기에 인플레이션이 왜 이런 일들이 생겼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학파별로 이론적으로 이제 한번 따져보는 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두 개 다 인플레이션인데 이름을 명칭을 하나씩 부여하고 갑시다. 요거는 수요 때문에 일어났죠. 그래서 요거를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이거는 이제 공급이 왼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공급 곡선은 미시경제에서 봤듯이 비용을 반영을 한다. 그럼 요거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그 이제 현상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던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래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이게 이 시기에 왜 일어났는지. 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뭐 앞에서 다 한 대로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봅시다.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수요 증가, 그 때문에 저런 일이 생겼다 하는 얘기인데, 요거 이제 학파별로 따져봐야 되겠어요. 먼저 모니터리스트, 통화주의자들이 보는 원인과 대책. 또 케인즈안들이 보는 원인과 대책,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시면 되는데, 우선 통화주의자들의 지적입니다. 왜 과거에는 없었던 저런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저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했을까? 2차 세계대전 이후 근본 원인은 케인즈적인 재량 정책이 원인이다 이거죠. 재량적 개입.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본주의 국가는 거의 모두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케인즈적으로 개입하고 확대 재정금융 정책을 쓰고 그것이 일반화된 경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의 속성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수용자본주의, 혼합자본주의. 그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해서 계속 확대 정책을 쓰게 됨으로 인하여 저런 일이 생겼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통화주의자들의 지적입니다. 케인즈안들은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내가 그랬다. 맞아, 내 탓이야.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케인즈안 쪽의 얘기는 어떨까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희생 아니냐 이거죠. 경기 회복, 전후 경기 복구. 그런 것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서고 그 과정에서 물가가 오른 거니까 그거는 일종의 희생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이 케인즈안들은 요때 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세미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반 인플레이션이다. 물가가 오르긴 올랐는데 국민소득 증대 과정에서 나타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케인즈안들은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자, 경제가 이제 완전 고용 수준이 됐다면 그때는 AS 곡선이 수직이겠죠. 그러나 그 이하 수준에서는 우상향한단 말이야. 근데 경제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확대 재정금융 정책을 써서 경기 회복시키느라고 물가가 오른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인플레이션은 세미 인플레이션이다. 근데 만약에 국민소득이 완전 고용에 도달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또 수요가 증가해서 그래서 물가가 올랐다면은 이건 국민소득 증가 없이 물가만 오른 거니까 요거는 트루 인플레이션, 진정 인플레이션이다. 진성 인플레이션.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세미 인플레이션이었다. 경기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분명한 것은 뭐죠? 저 시기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근본 원인은 하여튼 그죠? 재량 정책이다. 자, 그리고 이제 대책으로 가보면 통화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통화주의자들이 열심히 주장했던 것은 뭐야? 비개입이죠. 비개입이고 그 내용을 조금만 더 복습 한번 해보십시다. 재정정책은 어떻다고요? 통화주의자들이 볼 때는 아예 효과가 크지가 않죠. 그죠? 효과가 별로 없다 이거예요. 효과가 없으니까 개입하지 말고. 금융정책은 어떻죠? 금융정책은 효과가 있긴 있다. 그러나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지? K% 룰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일시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 있을 때 그때 통화량을 늘려서 국민소득을 늘릴 수 있겠지만 그때도 준칙을 지켜라. 기억나십니까? K%가 말하는 K가 뭐였지? 그러니까 통화량을 늘리되 얼만큼만 늘린다. 그렇죠. K가 우리가 지난 시간 보면은 실질 국민소득 증가율이지. 그러니까 통화량 증가율을 실질 국민소득 증가율만큼만 늘려라. 그거보다 더 늘리면 어떤 현상이 나왔어요? 그게 인플레이션이었죠. 물가 오르는 거. 자, 그러니까 이제 통화주의자 쪽에서는 재정정책은 효과 없으니까 개입하지 말고 금융정책도 꼭 필요하다면 준칙을 지켜서 해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이제 비개입이다. 자, 이것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시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운 현상,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케인즈적인 개입이 원인이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이제 사실이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봅시다. 그러다가 70년대 초반 이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겼죠. 가장 고통스러운 현상인데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관심사가 그렇죠 되는 것이죠. 저게 아주 힘들고 또 해결하기도 만만치가 않고. 자, 그럼 계속해서 봅시다. 이것도 통화주의자들이 보는 얘기, 케인즈안들이 보는 원인, 대책 이런 순서로 가봅시다. 자, 통화주의자들은 말이죠. 저 시기에 와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원인 막 계속 하여튼 케인즈 때문이다. 그지? 계속해서 케인즈 당신 때문이야. 역시 재량적 그 개입이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그럼 이것의 이제 내용은 뭐냐면 이런 얘기죠. 한번 잘 봐봐. 45년도 이후 70년대 초반이니까 한 30년간 그치? 전후 계속해서 어떻게 됐어요? 30년간 확대 정책을 썼죠.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 자, 이것이 이제 경제 주체들에게 그죠? 큰 영향을 미쳤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대로 자, 경제 주체들은 어떻게 행동한다고? 물가가 계속 오르면 근로자들 어떻게 행동한다? 물가는 오르는 거로구나.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임금을 올려달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로 그래서 AS 곡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AS 곡선이 좌측 이동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 와서 그렇죠? 근로자들의 예상 물가가 아주 대폭 오르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임금 인상이 급격하게 그죠? 이루어지게 됐다 하는 얘기지. 요구하고. 근데 그렇게 된 근본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전후 30년간 계속 확대 정책을 쓰는 바람에 물가가 계속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예상 물가가 급격히 오르게 되고 임금 인상 요구가 터져나오게 되고 AS 좌측 이동했다. 그러니까 근본 대책은 또 역시 뭐겠어요?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일단은 잘 봐. 역으로 가야 되겠지? 그러면 예상 물가를 안 오르게 해야 되죠. 대책은. 그러는 방법은 말로만 해서 안 될 거 아니야? 실제 물가를 잡아야죠. 실제 물가를 잡아놓고 5년, 10년 지나야 이제 그때 비로소 경제 주체들이 이제 물가는 그렇게 오르는 게 아니다. 그런 인식이 보편화되게 되면 임금 인상 요구가 자제될 거다 이거지. 근데 물가를 잡는 우선 필요한 게 뭐예요? 30년간 계속해서 재량 정책을 썼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역시 멈춰야 한다. 그치? 비개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이죠. 이 맥락에서 나온 얘기가 그 통화주의자들의 장기나 세고전학파 모형에서는 끊임없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공급곡선 수직이다. 그러니까 개입해봤자 국민소득을 늘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개입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통화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아주 근본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이다.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물가를 잡아야 한다. 근데 물가를 잡는 데 있어서 급선무가 뭐예요? 비개입이다. 그죠? 더 이상 개입하지 말자. 그죠? 요것이 통화주의자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통화주의자, 그 중에서 이제 프리드만 교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프리드만 교수의 이론이 그렇게 각광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시대 환경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이 양반이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에 나왔단 말이야. 근데 70년대 초반이 바로 저런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시작한 그 시기란 말이죠. 자,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연결해서 이제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케인즈 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케인즈 한쪽에서는 저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건가? 자, 우선 원인. 케인즈 한쪽에서는 원인을 그 시기에 일어났던 아주 특별한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라기보다는 있었던 일이죠. 그걸 이제 한마디로 공급 충격 그러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석유 파동. 1차 석유 파동이 보통 72년, 73년 이때 이제 일어나고 그 이후에 75년, 70년대 후반 가서 2차 석유 파동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석유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석유값이 한 해 겨울에 5배가 올랐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석유값이 5배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 물론 이제 한 30년 전이니까 그 석유 사용이 지금보다 에너지 사용이 훨씬 적긴 했겠지만 보통 일 아니다. 이게. 그래서 석유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니까 석유값 오르고 기타 나머지 원자재 가격들도 전부 어떻게 됐을까? 가격이 폭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케인즈안들의 주장 중인데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예요. 에코 이펙트, 메아리 효과, 반향 효과, 에코 이펙트라는 걸 얘기를 해요. 자, 이건 이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반향 효과는 뭐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이 시기에 와서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대폭 요구하게 됩니다. 임금 인상을 대폭 요구하게 됐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케인즈안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메아리 효과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70년대 초반 이때쯤 와가지고서 선진국 기간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노조가 아주 강력하게 결성이 됩니다. 선진국 기간 산업 노조가 결성이 돼.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노동운동이 그 노동 3권이 가장 완벽하게 보장돼서 이제 실제로 막 투쟁에 떨쳐나서고 하던 시기가 바로 저 시기야. 그러니까 선진국 기간산업 노조 임금 인상 투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기간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 부문에도 영향을 주었겠죠. 그것이 나아가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그러니까 선진국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노조 임금 인상 투쟁이 벌어졌는데 그게 다른 산업 전 국가, 전 자본주의 세계적으로 파급을 효과를 가져왔다. 에코, 메아리 효과를 갖고 왔다. 그래가지고 임금이 왕창 올랐다 이거야. 그럼 이제 봅시다.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나 생산비가 어때? 원자재 가격 폭등했죠. 그 다음에 노임이 폭등했지. 그러니까 생산비가 어떻게 되나? 그래서 AS가 왼쪽으로 가게 되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케인즈안들의 얘기는 결국 뭐야?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공급 측면에 있어서의 저런 두 가지 안 좋은 영향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갑시다. 여기 이제 아주 유명한 논쟁이 하나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그렇죠? 여기 한번 보시면 봐봐. 통화주의자 쪽에서 말이죠. 통화주의 쪽에서는 가만히 보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열받아서 어떻게 했다? 임금 인상 투쟁 걸렸다 이거지. 케인즈안의 논리에 따르면
노조가 너무 과격하게 임금을 올리는 바람에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임금 물가 논쟁입니다. 임금이 올라서 물가가 오른 거냐? 아니면 물가가 올라서 임금이 오른 거냐? 자, 여러분 보시기엔 어떤 게 원인인 것 같아? 그렇죠. 이것도 이제 이론적으로는 말이죠. 엄밀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똑같은 사안을 보는 데 있어도 이제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 아버님이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유, 근로자 등살에 못 살아요, 아주. 어? 임금 너무 올려달라고 하니까 오르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또 근로자, 그죠?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르니까 우리가 임금 더 달라고 하는 거지.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른 측면도 있고 한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측면의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여러분이 한번 말해봐봐. 통화주의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왜 생겼다고요? 전후 계속된 확대 정책, 그 중에서도 특히 금융 정책이 문제였다 이거지. 그래서 물가가 자꾸 오르니까 그렇죠? 예상 물가가 올라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얘기고, 케인즈안들이 보는 원인은 공급 충격이죠. 반향 효과와 석유 파동, 이 두 가지가 원인이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원인이 어떻든지 간에 그러면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까 얘기 나왔어요. 통화주의자들 대책은 비개입. 그것으로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가 보자 하는 얘기인데, 케인즈안들의 대책. 케인즈안의 대책. 자,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좀 봐주십시오. 케인즈안들의 대책은 뭐냐? 뭐 농담 삼아 얘기해 본다면 속수무책이다 이게. 네? 속수무책.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케인즈안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케인즈안 쪽에서는 대책을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갖다 용어 하나,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봅시다. 제2의 경제학의 위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제1의 위기는 뭐였을까? 제1의 경제학 위기는 공황. 공황을 해결한 이론이 뭐예요? 케인즈 이론이지. 근데 2의 위기가 왔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어떻다? 케인즈 이론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제2의 위기야. 대책이 없어요. 케인즈안 논리에 따르면. 자, 중요한 얘기 나와서 한번 보자고. 그럼 봐봐. 이제 이렇게 있어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AS가 좌측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럼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아까 보았듯이 물가가 오르고 국민소득 줄어서 실업이 증가했지.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케인즈안적으로 해결해 봅시다. 케인즈안적으로 해결한다. 케인즈안의 이론은, 케인즈 이론은 수요관리 이론이죠. 총수요관리 이론이란 말이야. 그러면 자, 물가가 올랐어.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써야 됩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어떻게 되지? 물가가 올랐는데 수요관리 정책으로, 그죠? 케인즈 이론은 유효 수요 이론이지. 수요관리 정책으로 물가를 잡으려면 수요를 늘려야 돼, 줄여야 돼? 수요를 줄여야 되죠. 긴축 재정금융정책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물가는 원래 수준으로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긴축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국민소득은 대폭 줄게 돼가지고 실업이 급증하겠지. 그러니까 물가를 잡으려고 긴축 정책을 쓰게 되면은 물가는 잡히겠지만은 실업률이 대폭 증가한다. 국민소득, 경기 침체가 심화된다 이거야. 자, 이번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겼습니다. AS가 왼쪽으로 갔어. 그러면 이제 국민소득이 줄었죠. 그러면 이 국민소득 줄어드는 걸 원래대로 늘리려면 어떤 정책을 써야 돼요? 확대 재정금융정책을 써야 되겠죠. 그치? 그럼 확대 재정금융정책을 쓰게 되면 원래대로 소득은 늘릴 수 있겠지만 물가는 어떻게 돼요? 폭등하죠. 그래서 국민소득 감소, 실업 증가, 요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확대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물가가 폭등해 버린다 이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케인즈 쪽 이론 가지고서는 이걸 해결할 길이 없다. 경제학 제2의 위기. 그리고 이것이 이제 통화주의자 이론들이 각광을 받게 되는 아주 근본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제2의 위기. 그러면은 케인지안 쪽에서는 뭐 정말 아무 말 하지 않았냐? 그런 건 아니고 아주 소극적으로 케인지안 쪽에서 대책 제시한 게 있었는데 인컴 팔리시, 소득 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컴 팔리시, 요거는 한마디로 물가 임금 통제 정책, 물가 임금 억제 정책. 임금, 옛날에 우리 노 대통령 시절까지만 해도 노태우 대통령 그 시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임금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말이죠. 뭐 5% 이상 임금 올리는 건 안 된다. 그 대기업한테 압력을 주고 못 오르게. 또 물가도 이제 통제하죠. 대기업 같은 데 협조 요청해가지고서 가격 올리지 않도록. 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공공요금 억제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건 인위적으로 막 찍어 누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근본 대책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겠지. 이거 일시적 미봉책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요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이런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인즈하고 통화주의 쪽하고 요런 이제 얘기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만 더 하고 가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 앞에서 다 아는 얘기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이쪽으로 와가지고 학파별로 논쟁이 있긴 있는데, 그러나 뭐 논쟁과 관계없이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뭘까 그렇다면 스태그플레이션 해결책.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저 문제가 지금 생긴 것은 AS가 왼쪽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근본 해결책은 뭐겠어요? 다시 우측으로 끌고 와야 돼. 그치? 끌고 오는 방법. 우리 알고 있지? 복습 한번 합시다. 자, AS 곡선 우측 이동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었죠? 첫 번째가 뭐예요? 노동 공급 증대 시킬 수 있는 방안. 세 가지. 뭐였지? 첫 번째가 조금 전에 나왔었죠. 예상 물가 내려야 되고 우리 국민들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인구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노동 공급 증가, 그래서 AS 곡선 우측으로 올 수 있겠고, 또 노동 수요를 늘리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죠. 노동 수요 증대, 노동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 뭐 있었지? 그렇죠.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증가해야만 돼. 그런데 한계 생산성 증대 요인은 이걸 시킬 수 있는 방안은 뭐야? 자본 노동 비율이 늘어나야 되고 기술 진보, 그렇지? 그래서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국민은 열심히 저축하고, 그죠? 저축하고 기업들은 그거 가지고서 기술 개발 투자, 그다음에 자본 스톡 투자 이런 걸 통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논쟁, 양쪽 학파 얘기는 있었지만은 스태그플레이션 근본 해결책은 결국은 공급 능력 증대. 저것이 요새 아주 중시해서 시험에 많이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얘기는 요 정도 합시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그 우리 교재에 보면 말이죠. 쭉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주는데 요거 한 가지만 제가 짚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재 806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자,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 사회적으로 볼 때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 실업 어느 걸 좀 더 중시하는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큰 문제다? 실업이요, 인플레이션이요? 실업, 인플레이션? 네, 안타깝게도 인플레이션입니다. 실업은 어때? 개인 그 실업 당한 사람, 개인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참 눈앞이 캄캄하고 대단히 힘든 일이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실업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더 중시. 그러니까 실업률을 높이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을까? 오케이. 그게 보통 암묵적으로 말하는 그 기본입니다. 그럼 물가는 좀 오르더라도 실업률 낮추는 쪽으로 갈까? 그건 아니다 이거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어떻게 돼요? 경제에 주는 악영향이 그만큼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실업보다도 더 중요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아주 나쁜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 좀 보는데, 근데 이제 806페이지하고 807페이지 보면 그 빨간 글씨 제목 두 개 써놨죠.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예상된 인플레이션. 예,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그것도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게 그렇게 큰 뭐 악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물가가 오를 걸로 예상되면 어떻게 될까? 경제 주체들이 나름대로 대비해서 행동하겠죠? 예, 근로자들도 뭐 임금 더 달라. 또 명목 이자를 더 올려둘라. 대비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면 경제에 아주 악영향을 주겠습니다. 거기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 거기 쭉 쓰여져 있으니까 한번 거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 말씀만 드릴게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우선 볼 수 있는 게 소득과 부의 재분배가 일어난다. 소득과 부의 재분배.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그런 재분배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채권자. 빌려준 사람이죠. 채무자. 돈을 꾼 사람이야. 여러분이 나한테 100만 원 꾸어주는 채권자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나한테 연 한 10% 이자를 받고 100만 원을 빌려줬어. 요거 명목 이자죠. 여기 명목 이자율이야. 근데 그 사이에 지내놓고 보니까 물가가 만약에 100% 올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뭐 채권자, 돈 빌려준 사람은 천하의 바보가 된 거야 그냥. 그치? 한번 예를 들어서 말이야 이렇게 했다면 내가 여러분한테 돈을 100만 원을 빌렸는데 이 100만 원을 빌려가지고 하다못해 라면 사놨어 라면. 자 100% 올랐으니까 라면 값이 그 다음에 얼마가 됐다고? 2배가 됐죠.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지난해 여러분한테 100만 원 빌려갖고 만 원 라면 사뒀는데 가격이 2배 올랐단 말이야. 그럼 반 팔아서 어떻게 돼? 갚아버리면 원금 다 갚았죠. 그리고 라면은 반이 남아있다 이게.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이 사람이 소비해서 없애버렸다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돈을 빌려서 이렇게 라면이라도 실물 여기다가 그죠 투자를 해두게 되면은 얼마 이익을 보게 돼 이거 90% 그렇죠 이익을 보게 되는 거다. 그럼 채권자 여러분은 황당해졌죠. 그렇죠. 전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라면 반 받아가지고서 내 100만 원 받은 셈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부가 채무자에게로 이전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국민 경제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저축하죠. 집 살려고 저축한단 말이야. 뭐 10년 동안 적금 부금 부었다. 근데 10년 후에 가서 적금 부금 찾아서 집 살라고 보니까 어떻게 돼서 아파트 값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금하는 사람이 바보야. 그때 저금하지 말고 하다못해 땅 한 평이라도 사둘 걸.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지. 그러니까 소득과 부의 부당한 재분배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산업이 공동화된다 그런 말을 해. 여러분 산업의 공동화 들어봤어요? 구멍 뚫림. 제조업이 거덜이 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뭐. 요즘 우리가 3D 업종 그래가지고 말이죠. 중소기업체에서는 근로자들을 구할 수가 없죠. 근데 청년 실업률은 뭐 어제도 그 TV 토론에서 라디오 토론에서 잠깐 들어보니까 내 논쟁을 하던데 청년 실업률이 8%다. 근데 그건 통계가 그렇고요. 실제로 따지면 20%가 넘는다는 얘기야. 그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한단 말이야. 제조업에 안 가려고 해. 바로 그 문제가 생기게 된다. 얘나 한번 봐봐. 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난 말이죠. 1차, 2차 산업, 보통 산업을 그렇게 나누죠. 1차는 농림수산업이란 말이야. 2차가 제조업, 3차 서비스 부문. 어느 부분이 재밌어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우리가 보통 뭐 술집이 흥청되겠죠. 그죠? 택시비, 택시 잡기 어렵고, 유흥, 외식 산업, 이런 것이 잘 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니까 뭐 농촌, 쌀값이 10배가 뛰어가지고서 농사 지으면은 아주 뭐 재밌다더라. 그런 일 있을 수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산업을 분류할 때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는데 1차, 2차는 별 재미가 없어요. 그대로 똑같아. 근데 3차 서비스 부문이 흥청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1차, 2차 농사 짓고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기능공으로 일하던 젊은이들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3차 서비스 부문으로 가. 그렇죠? 하다못해 술집 웨이터를 해도 월급을 보다 많이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흥청대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자본가들도 여기서 중소기업 제조업 할 게 아니라 팔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저 팔당이나 어디쯤 가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숯불갈비집 하나 차리면 훨씬 돈 많이 번다 이거지. 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나게 되면은 2차 산업, 1차 산업, 그래도 이것이 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인데 여기에 투입되어 있던 노동과 자본이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빠져. 그죠? 그렇게 되니까 산업의 기반이 무너지죠. 인플레이션은 아주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런 내용들이 거기 쓰여져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이런 경고 많이 나오고 있죠. 신문에도 보면 공동화 현상, 아주 위기 상황으로 잘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얘기는 이 정도 합시다. 이 정도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실업입니다. 실업도 자본주의 경제가 해결해야 될 또 중요한 문제죠. 아까 뭐 실업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중시한다 그랬지만은 실업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실업은 말이죠. 개인의 인생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 헤아려 봐야 돼. 자, 그럼 먼저 실업의 정의와 측정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요새 간단한 계산 문제가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실업의 정의는 알죠? 실업 정의 한번 해볼까? 뭐가 실업이지? 잘 들어보세요. 현재 임금 수준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다. 그러면 그게 실업자다. 자, 여러분 소리내서 말해봐봐. 실업의 정의는 뭐라고? 현재 임금 수준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건 뭐 문제 아니죠. 그렇지? 자, 이것이 이제 실업입니다. 그럼 이제 실업을 측정해 봐야 되는데 요 실업 측정 얘기부터 해볼까요? 보통 이제 실업은 실업률로 측정하죠. 분모가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분자는 그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를 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산 문제에 나오게 되는데 이게 만만찮아.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개념을 정확히 잘 이해를 해놔야 되겠어요. 자, 우선 경제활동 인구부터 정의합시다. 경제활동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15세 이상. 여러분 15세 이상이면 어디 누구에 해당하는 거야? 중졸. 고1 나이부터 만으로 따지니까 고1 때부터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자가 경제활동 인구예요.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자, 그럼 이거 떼져봐야 되겠지. 그러면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빠질까? 그러니까 우선 볼게. 무능력자. 그죠? 능력이 없는 분들이 빠지겠죠? 신체 부자유, 지체 부자유, 또 정신적 문제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일단 이제 빼야 되겠지. 근데 그 숫자는 이제 얼마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일할 의사가 없다. 일할 뜻이 없는 사람들. 크게 보면은 말이죠. 학생, 주부, 군인이야. 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 다음에 주부, 결혼한 여자. 결혼한 여자는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집니다. 여자들 뭐 화낼 필요는 없어 그 대신. 왜냐하면 남자가 벌어서 다 먹여 살려라 이거 얘기니까. 예? 결혼한 여자는 말하자면 가계에 속하게 된다 이거지. 남자가 벌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부는 빠지게 돼요. 그 다음에 군인, 병장까지죠.
하사부터는 직업 군인이니까 그건 뭐. 그래서 군인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문제가 되는데, 진짜 의사가 없는 사람. 진짜 의사가 없는 사람. 그럼 이제 판단 기준이 뭐냐. 이 사람은 진짜 일할 의사가 없구나. 최근 일주일 동안 구직 활동을 안 했어.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봐서 빼버린다. 이게 이제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 그럼 이제 전체로 다시 한번 보자고.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학생, 주부, 군인, 최근 일주일 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뺀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나왔는데 실업률 통계 문제점, 요거 한 가지 문제가 됐겠죠? 여기 한번 봐봐. 요 안 하는 사람들, 일주일 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보면 진짜로 일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런 게 있겠죠? 실망 근로자, 실망 노동자. 실망 노동자 뭘까? 그쵸? 고졸, 대졸 하고 나서 한 두세 달 열심히 직장 알아보러 다니겠죠? 근데 더 이상 이제 알아볼 데도 없고, 그죠? 서류 다 냈는데 전부 이제 직장 얻는데 실패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알아볼 데도 없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다 일주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너는 일할 의사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아예 빼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좀 심하다 이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 이제 문제점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요것이 경제활동 인구를 따지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 저거 쭉 뺀 나머지 중에서 그 인구 중에서 취업자, 실업자로 나뉘어지겠죠. 경제활동 인구가 취업자와 실업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취업자냐? 주, 일주일, 한 몇 시간 정도 일하면 여러분 취업자라고 봐줄래요? 주 몇 시간? 40시간? 내년부터 우리 법정 근로 시간이 40시간으로 바뀌죠? 내년부터 되는데, 주 1시간입니다. 주 1시간. 자기 수입을 목적으로 주 1시간만 일하면 취업자예요. 또 이거 안 해. 요만큼 일 안 하는데 그 대신 자기 집에서 뭔가 사업을 해. 근데 그 사업에서 주 18시간 이상 일해서 수입에 도움을 준 자. 가구 단위의 농장 사업체에서 가만있어 봐. 거기 있을 텐데 18시간이냐 17시냐 깜빡하네.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어디 있을 텐데. 아, 맞다. 주 18시간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봐봐. 뭐냐면 가구 단위의 농장 사업체에서 주 18시간 이상 일해서 수입에 도움을 줬다. 그러니까 집에서 아버지가 농사 짓는다든지 엄마가 조그만 말이죠. 가게를 경영하는데 주 18시간 이상 도움을 주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논다고 보고 6일 하루 몇 시간 이상? 한 3시간씩만 도와주면 그 사람도 취업자다. 그치?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도대체가 실업자가 된다는 것이 보통 일이요? 그치?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뭘 해도 거들떠도 보면 안 돼. 그죠? 그리고 하여튼 꼼짝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세상에 주 1시간 하다못해 뭐 아르바이트 학생들 가가지고서 그쵸? 1시간 3,000원 받았다. 그것도 취업이다 이거야. 취업. 그쵸? 이것이 취업이야. 이것도 안 하는 사람들 그거 실업자입니다. 그래서 계산되어진 실업률이 4%. 청년 실업률이 그렇게 계산한 기준으로 얼마라고? 8%죠. 그렇게 계산한 실업률이 8%야.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 왜? 젊은이들 중에서 열심히 해봤지만 알아볼 데도 없다. 그래서 구직활동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아예 분모에서 빠져있죠? 아예 빠져있고 그 다음에 1시간만 일해도 요즘 우리가 이제 앞에서 몇 번 나왔던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하는 분들 그죠? 또 가서 조금 파견 근로 뭐 조금 하고 이런 경우도 모조리 다 취업으로 잡히고 있다.
하여튼 이것이 문제는 있지만 실업률 통계입니다. 근데 요즘 요거와 관련해서 계산 문제가 잘 난다고 요거 구분해 가지고서 잘 챙겨봐야 되겠죠. 그리고 용어 하나 한번 메모해 놓고 가봅시다. 경제활동 참가율. 그러면 그건 뭘 말할까?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율은 뭘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 나타내겠죠. 경제활동 참가율은 분모가 뭐가 된다고? 15세 이상 인구, 분자는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그래서 그 몇 가지 아이디어를 놓고 말이죠. 간단한 계산 문제 답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쭉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811페이지 두 번째 주제가 실업의 형태. 실업의 형태는 주로 이제 케인즈적으로, 케인즈가 말하는 그렇게 이제 실업을 분류를 하는데, 실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뭐냐면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자발적 실업, 비자발적 실업. 뭐 느낌은 금방 왔죠. 자발적 실업은 뭐라고? 일할 의사가 없어서 안 하는 사람들. 이건 뭐 문제 안 되겠죠. 지가 먹고 살 게 있고 뜻도 없고 그래서 안 한다는 거니까 이건 사회경제의 문제가 안 되겠지.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비자발적 실업. 그럼 비자발적 실업을 우리가 앞에서 한 대로 정의해보면 이게 뭐야? 현재 임금 수준에서 일할 의사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이것이 주로 이제 케인즈가 분류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씩만 외워두자고. 그러면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의 종류가 각각 두 가지가 있는데, 자발적 실업이 하나가 마찰적 실업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는 탐색적 실업. 일단 다 적어놓고 갈까? 비자발적 실업은 하나가 경기적 실업, 구조적 실업. 좀 간혹 시험 문제 나오니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마찰적 실업. 저거는 뭐냐면 직업 전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떤 사람이 회사 퇴직하고 사업 준비 중이다. 또 전직하기 위해서 한두 달 쉬고 있다. 이런 경우라고 보면 되겠죠. 자, 탐색적 실업은 뭘까? 이건 좀 이따 자세히 볼 건데, 탐색적 실업은 느낌이 오죠, 금방. 의미가 뭘까? 그렇지, 어디 좋은 직장이 없는지, 월급 많이 주는 데는 어디가 없냐. 그 탐색하느라고 스스로 놀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요것은 이제 자발적 실업이야. 근데 요게 문제가 되겠죠. 비자발적 실업. 우선 느낌 온 대로 한번 말해보죠. 경기적 실업은 뭘까? 아까 저기 봤던 얘기지. 경기 침체, 수요 부족. 그렇죠? 경기 침체로 말미암아 수요 부족. 그래서 회사에서 물건 만들 수가 없고 생산 축소 과정에서 해고됐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구조적 실업은 요거는 뭐냐면 사양산업. 사양산업. 옛날에 보면 탄광 근로자분들 있었죠. 사양산업. 거기서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게 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어느 산업, 어느 어떤 기능은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것이 나오겠는데,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나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케인즈적인 이제 분류가 되는데, 케인즈적인 분류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 할 때가 왔는데, 고전학파 계열로 보면 말이죠. 고전학파 계열의 얘기는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통화주의, 장기, 세고전학파, 고전학파 모두 여기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비자발적 실업은 어때요? 없는 걸로 얘기하죠. 항상 뭐라고? 완전고용 실업률이다. 또는 자연 실업률, 그렇죠? 내추럴, 자연 실업률 또는 풀 임플로이먼트.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언제나 완전 고용이 이루어진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고전학파 계열 의 논리로 보면은 어떻다고요? 케인즈가 얘기하는 비자발적 실업은 있을 수가 없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 미리 한번 얘기하고 가지. 그때 이 전제가 뭐였죠? 뭐가 존재가 됐어서? 명목임금의 완전 신축성이지.
그치? 자, 요것만 보장이 되면은 노동시장에서는 언제나 완전 고용이 이루어진다. 이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를 조금 더 풀어보면은 고전학파는 노동시장의 자율적 조정에 의해서 노동시장에서 비자발적 실업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고전학파의 그 계열에서 보는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실업의 형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제 이어서 810페이지가 하는 게 뭐냐면 실업 이론과 대책입니다. 실업의 이론과 대책. 자, 요건 다소 좀 개념적인 측면이 있어요. 잘 한번 보십시다. 실업의 원인과 대책.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놓고 예를 들어 봅시다. 처음에 가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가 말이죠. 실질적 의미에서, 그죠? 완전 고용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질적 의미의 완전 고용. 즉, 우리나라 인구가 4,700만이고, 그 중에 경제활동 인구가 얼마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 고용돼 있는 상태다. 그렇게 놓고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제 노동시장을 한번 보자고. 노동시장. 지금 보면 이제 노동 수요죠. 노동 공급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평균 임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뭐 2,600만 명이 지금 딱 고용돼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실질적 의미의 고용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자. 그죠? 이랬는데 수요 감소, 경기 침체가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수요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생산이 어떻게 될까? 줄겠죠? 노동시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우리가 완전 고용 상태에서 경제가 잘 운용되고 있었는데 경기 침체, 수요 부족, 수요 감소, 그러니까 생산이 줄죠.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시장에 어떤 변화가 온다고? 노동 수요가 줄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2,600만 근로자들이 모두 완전 고용된 상태에서 잠재 GDP 생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수요 줄고 따라서 노동 수요가 줄었다. 이런 상황을 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그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봐봐. 고전학파적으로 이 상황을 분석 한번 해봅시다. 자, 고전학파는 어떻다고요? 노동시장이 항상 어떻다고? 명목임금. 완전 신축적 조정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고전학파적으로 해석해보면 어떻게 되죠 이거? 잘 봐봐. 100만 원 임금 수준에서 2,600만 명이 고용되고 있었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노동 수요가 줄었단 말이야. 그럼 100만 원 임금 수준에서 여기 예를 들어서 요거 2,400만 명이라고 합시다. 2,400만 명. 이거는 2,600만. 그럼 여기 200만 명은 뭐가 되는 거지? 노동시장의 초과 공급이 되겠죠. 자, 초과 공급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고전학파 논리대로 분석해 주시죠. 현재 100만 원 임금 수준에서 노동 수요가 줄었다. 그럼 현재 100만 원 수준에서 초과 공급 200만 명의 근로자 초과 공급이 생겼어. 그러니까 노동시장도 자율적 가격 조정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임금이. 그쵸? 초과 공급 상태니까 임금이 즉각 내려야 되지. 고전학파 논리대로 하면. 그치? 즉각 내려서 이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2,500만 명이야. 그리고 월급은 90만 원 됐다. 자, 이게 고전학파적인 접근이다 이겁니다. 고전학파적인 접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 고전학파는 노동시장이 명목임금에 의해서 언제나 신축적 조정된다. 시장 청산된다. 그게 이 소리다 이 말이야. 넓게 보면.
자, 그러니까 노동 수요가 줄었다. 초과 공급. 그러면 명목임금 즉각 내려서 새로운 균형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의미를 해석해 보자고. 최초 이 상태에서 완전 고용이었죠. 그렇죠? 왜? 현재 임금 수준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다 고용돼 있다. 근데 지금 새로운 균형점도 역시 뭐가 되는 거야? 역시 완전 고용이지. 왜? 신축적 조정됐어. 그러면 90만 원 임금 수준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 가진 사람은 모두 다 일자리가 있다. 그 고전학판 논리대로라면 바로 둘 다 완전 고용이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면 봐봐. 우리가 이제 문제에 대한 거 있죠. 아니 아까 260만 근로자 중에 이제는 250만, 100만 명이 줄었는데 그럼 이 100만 명은 뭐예요 이거? 그렇죠? 지금 우리가 용어를 해보면 뭐 이 사람들은 자발적 실업자다 이거지. 그리고 요거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은 요게 고전학파 계열의 학자분들은 요 실업자들을 뭐라고 이름 부른다? 탐색적 실업자들이다 이거지. 그렇지? 탐색적 실업자들이야. 뭘 탐색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받던 사람인데 90만 원 받고는 난 일 못하겠다 이거죠. 그렇죠? 100만 원 주는데 어디 없나 탐색한다 이거죠. 이제 자 됐어요. 이게 고전학파적인 관점입니다. 자 이게 고전학파적인 실업의 그 노동시장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얘기를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고전학파 논리대로 보면은 이렇게 명목임금의 완전 신축적 조정만 일어난다면은 요것도 완전 고용이고 이것도 완전 고용이다 이거지. 자 그런데 자 보십시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 실업이 존재한다. 자 그렇다면 고전학파 입장에서는 자 요걸 참조해서 말해봐봐. 고전학파 입장에서는 왜 실업이 생기는 거다? 현실적으로 초과 공급 이게 실업이죠. 이것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야? 그렇죠. 이게 초과 공급 실업이 있을 때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임금이 내려야지. 그래서 새로운 균형, 완전 고용이 돼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실업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은 바로 뭐야? 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전학파는 실업의 원인이 뭐냐? 실업의 원인이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않는다 이게야. 내리지 않는 거 이게 원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시장이 청산되지 않는 것이 실업의 원인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누가 못 내리게 해?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임금은 협상에 결정되고 협상 주체 노조 그죠? 누구 때문에 못 내린다고? 노조 반대 때문에 못 내리는 거야. 노조 반대. 자 지금까지 얘기를 다시 한번 봅시다. 흐름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명목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이 될 수만 있다면은 언제나 완전 고용되는데 실업이 존재하는 건다는 것은 결국은 뭐다? 신축적 조정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 노조다 이게. 그럼 여러분 결론. 대책은 뭐죠? 1. 노조 탄압. 2. 노조 분쇄, 노조 박멸. 4. 노조 설득. 답은 뭘까? 설마 뭐 탄압 아니겠지? 노조 설득입니다. 과거 이게 기출문제야. 말이 좋죠. 설득. 너 일로 와봐봐. 노동에 저 완전 청산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너희도록 네가 동의해라. 자 이것이 실업대책. 이게 고전학파가 보는 실업이론입니다. 고전학파의 실업이론은 바로 요거예요. 그 고전학파가 볼 때 결국은 신축적 조정만 그렇죠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언제나 완전고용이다. 그 요게 이제 현대적인 용어로 쓰는 게 뭐예요? 요즘도 많이 쓰는 말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전학파적인 이쪽 계열로 볼 때는 노동시장에서 유연성 회복하는 것이 실업대책이에요. 요즘 이게 현실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조가 너무 그렇게 과격하게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야. 자, 이것이 고전학파 얘기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케인즈 얘기입니다. 케인즈 얘기는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고 좀 이따 케인즈 얘기합시다. 그럼 이제 케인즈 얘기 봅시다. 그러면 고전학파는 결국은 노동시장에 유연하지 않다. 노조 반대, 기타 등등 그런 이유로 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될 수 없다는 게 케인즈 쪽에 대해서는 여기다 대고 말이죠. 그 개념 자체를 다르게 보는 겁니다. 자, 케인즈 얘기를 좀 해봅시다. 케인즈는 고전학파 논리에 따른 이건 형식 논리다 이거예요. 한번 봐봐. 경기 침체 때문에 노동 수요가 줄었어. 좋다 이거죠. 다시 완전 고용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경제는 어떻게 됐을까? 잘 보면 100만 명 일단 하여튼 소득이 없는 사람이 나왔죠. 그리고 취업 근로자의 소득도 어떻게 돼요? 줄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국민소득이 줄었으니까 유효 수요는 더욱 줄고, 유효 수요가 더욱 줄어서 생산이 줄게 되면 노동 수요가 더 줄겠죠. 그럼 또 이것도 신축적 조정만 보장이 된다면 이것도 완전 고용이다. 그런 뜻이잖아. 그렇지? 이거는 그렇죠. 근본 문제의 핵심을 보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케인즈의 얘기는 뭐냐면 이게 근본 원인이 이렇게 되면 새로운 고용인데 노조가 못 내리게 하니까 네 책임이다.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 근본 원인은 뭐라고요? 경기 침체다 이거예요. 수요가 줄었다는 게 근본 원인이다. 그치? 그럼 대책은 뭐예요? 재량적 개입이죠. 그렇죠? 정부의 재량적인 정책입니다. 확대 재정금융정책을 쓰자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생산과 소득이 증가하죠. 생산 증가하는 과정에서 노동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원래대로 증가할 수 있겠죠. 다시 원래대로 증가하게 되면은 뭐 이런 신축적 조정, 노조 어쩌고저쩌고 구차한 소리 할 필요가 없고 원래 고용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자, 이것이 케인즈 쪽의 얘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이렇게 얘기해 보면 이거 황당한 것 같아도 고전학파 황당하다. 그게 아니다 이거지.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전 세계에서 그렇죠. 아주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보면 이제 뭐 미국하고 말이죠. 유럽과 일본 이렇게 이제 보통 구분해서 보는데 일찍이 미국은 벌써 15년 전 이때부터 고전학파적인 접근 방법을 택했다 이거예요. 노동시장 유연성 정책이죠. 해고할 근로자들을 빨리빨리 해고하고 임금 조정되어지고 이런 쪽으로 갔고 그다음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것은 종신고용제 그죠 복지 우선으로 그런 식으로 갔죠. 근데 그 결과가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 오히려 미국 경제가 그죠? 노동시장의 유연성 덕분에 새로운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이 창출되고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쪽보다는 맞아 미국적인 노동 시장 접근 방법이 현재로서는 이게 좀 더 그 올바른 접근 방법이었다. 되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DJ 정권 시절에 요런 쪽에 접근을 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회복.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벤처기업 같은 걸 육성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해서 창출해주고 그런 쪽으로 접근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도 사실이죠. 사실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총, 민노총 이거하고 정권하고 갈등이 많이 생기고 그랬긴 했습니다. 결국은 큰 흐름으로 보면은 여기 실업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이게 서로 다른 아이디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15페이지가 거기 보면 탐색적 실업 이론 해놨습니다. 자, 이건 뭐나 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탐색적 실업 이론은 요건 통화주의자들의 실업 이론이에요. 아까 여기 나왔었죠? 통화주의자들의 실업 이론. 자, 그러니까 요 그림 한번 봐주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을 때 노동 수요가 줄었는데 2,6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줄었다. 그렇지? 이때 이 100만 명 근로자 이 사람들이 탐색적 실업자다 이거죠. 이것도 완전 고용인데 이 100만 명은 뭐냐? 탐색. 다시 한번 생각해요. 뭘 탐색한다고 이 사람들은? 그렇지? 다시 100만 원 주는 직장
찾겠다 이거지. 90만 원 주는데 난 안 간다. 이런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치? 이 사람들은 자발적 실업자임에는 틀림이 없어. 자, 그런데 조금 얘기하죠. 그런데 통화주의자들, 모니타리스트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내비둬도 돼. 지 먹고 살 거 있으니까 뭐 탐색한다. 자, 그런데 저 탐색적 실업자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은 어떨까? 일단 국민 경제 건강하다 뭐 이런 걸로 측면에서 본다면 그 좋은 일은 아니죠. 젊은이들이 탐색하고 있다 맨. 그렇죠? 그거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통화주의자 쪽에서는 그 탐색적 실업자들은 먹고 살 게 있으니까 지가 탐색한다고 하는데 그 실업을, 그죠? 실업자 숫자를 줄이는 것이 건강한 경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요거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자, 그것을 우리가 탐색적 실업 이론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얘기 복잡해 갈 거 없이 직관적으로 바로 갑시다. 자, 그러면 말이지, 이제 접근 방법은 이래요. 젊은이들이 탐색 실업 너무 많이 노는 게 좋지 않다. 이 사람들 빨리 일자리로 내쫓자 이거야. 일하러 가게 만들자 이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미시용작적인 접근 방법인데, 탐색적 실업자들이 탐색이라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것은 탐색에 따른 편익, 탐색에 따른 비용을 감안해서 의사결정하겠죠. 모든 행동에는 편익과 비용이 수반되는데 편익과 비용을 따져서, 그러니까 아주 쉽게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돼. 탐색의 편익이 크다면 이 사람은 계속 어떻게 한다고? 계속 일 안 하고 탐색하겠죠. 탐색의 비용이 높다고 판단됐다면 그 근로자는 일하러 가겠죠. 90만 원 받고 일하러 갈 거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걸 낮추는 방법은 뭐야? 그렇다면 탐색에 따른 편익은 어떻게? 줄여주고 탐색에 따른 비용은 늘려주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면은 탐색적 실업자 숫자를 줄일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선 탐색의 편익이 뭘까? 여러분, 탐색한다. 그에 따른 편익은 뭐겠어요? 두말할 거 없이. 그렇죠. 열심히 탐색, 찾아 돌아다니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직장을 발견했다 이거지. 그게 탐색에 따른 편익이죠. 그러니까 그 편익을 줄여주자는 얘기는 뭐지? 좋은 직장을 발견할 가능성을 줄여주자 이거예요. 자, 그 말은 뭐겠어요? 그렇죠. 빨리빨리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야. 네 스스로 전국을 탐색하고 댕겨봐라. 좋은 직장 발견할 가능성이 없다. 그렇죠. 그 노동청 사이트 같은 데서 말이지. 정보를 바로 제공해 주는 거야. 지금 자네와 같은, 그렇죠, 그런 정도의 숙련도, 그런 정도의 경력, 전국에 어딜 봐도 100만 원 주는 회사가 없잖냐. 이런 정보를 준다 이거지. 그렇지? 그러면 지가 댕겨서 좋은 직장 발견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탐색에 따른 비용을 늘려주자. 그러면 이제 탐색에 따른 비용이 뭘까?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한번 잘 봐봐. 100만 원, 90만 원, 이때 탐색적 실업자. 얼마겠습니까? 탐색 비용은. 얼마? 90만 원? 아니죠. 잘 한번 봅시다. 우리가 우리나라도 실업보험 제도라는 게 있잖아. 그죠? 자, 봐봐. 100만 원 받고 회사 다녔어요. 근로자가. 이 근로자가 해고됐어. 100만 명이 해고됐습니다. 해고되면 사회보장제도, 이 사람이 재직 중에 실업보험료를 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직되게 되면 어떻게 당분간 월급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물론 100만 원 전액 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업보험료 나오는 게 80만 원 나온다. 실제로 그런 겁니다. 실제로 전 직장에서 받던 임금의 몇 퍼센트, 몇 달간 이렇게 주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한번 잘 봐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에서 이 탐색적 실업자의 탐색에 따른 비용은 얼마야? 10만 원이죠.
90만 원 직장 취직하면 9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그거 포기하고 실업보험 받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 차액 10만 원이 뭐야? 탐색에 따른 비용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비용을 늘려주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요 실업보험 급여액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 사회보장제도 말이죠. 그죠? 특히 이제 이 실업보험 같은 것을 어떻게 된다고? 축소시켜주는 거야. 축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제 60만 원만 주겠다. 그러면 탐색 비용이 졸지에 30만 원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독일에서 나오고 그게 국회에도 통과했죠. 독일에서 정식으로 얘기한 게 사회보장 축소하겠다. 그죠? 복지를 줄이겠다는 게 바로 이거야. 이런 혜택을 줄여서 빨리빨리 일하러 나가라 이거야. 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탐색적 실업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 고용이고 이것도 완전 고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앞에서 그런 말 했잖아. 우리나라의 완전 고용 실업률은 얼마라고요? 약 한 3.5에서 4%. 미국은 5 내지 6, 독일은 7 내지 8% 이랬다 얘기야. 7 내지 8%, 우리의 4%에 비하면 2배. 예를 들어서 200만 명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지. 이게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러한 이제 탐색적 실업자 수준 낮추자.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 수준 자체를 좀 낮춰보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반론이 없을 수 없겠죠. 817페이지 케인즈 쪽에서 이 탐색적 실업 이론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자, 통화주의자들 세고전학파 쪽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케인즈 쪽에서의 반론, 그거 가지고서 그렇죠? 효과 나지 않는다. 자, 아주 이름을 재밌게 붙여놨는데 이런 얘기야. 요 100만 명 근로자들은 이미 어떻게 됐다? 이미 실업보험 80만 원 받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몸에 배서. 그렇죠? 노는 게 이력이 난 사람들이야. 이력이 났어 아주. 그런 말 많이 쓰죠? 노는 게 이력이 났어. 그러니까 80만 원 주다가 70만 원 정도 낮췄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일하러 갈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지. 이미 노는 게 이력이 났어. 여러분은 뭐에 이력이 났어? 아, 나야 공부하는데 이력이 났죠. 난 한 줌은 바로 공부고. 그런가요? 아주 재밌게 이름 붙였지. 케인즈 학파는 그러니까 그런 무슨 뭐 보험 좀 낮춰준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서 일할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죠.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얘기지. 실제로 영국 같은 데서 그렇다는 거죠. 토니 블레어 수상 처음 취임했을 때 그때 영국의 20대들을 조사를 했대 그 당시에. 근데 영국 20대 20%가 놀더라 이거야. 전부 사회보장 제도에서 그냥 먹고 살아. 대학교도 안 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의무교육만 받고 그냥 그러고 놀면서 산단 말이야. 그래서 왜 그러냐 설문조사 해봤더니 그 내역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집안의 내력이더라. 할아버지 때부터 그래서 그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사회보장 제도에 의해 살다가 갔어 그냥. 현재 아버지도 그러고 3대가 모여서 지금도 그냥 그러고 즐기고 있어 그냥. 인생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어 뭐 이러고 할아버지 맞는 것 같아요. 그러고 그냥 살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저런 정도 미봉책 가지고서는 실업자들을 줄일 수가 없다. 이력 현상. 아주 재밌죠 표현이. 자, 그래서 실업 이론은 이 정도 합시다. 나머지 교재들은 여러분들이 꼭 챙겨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이 818페이지가 3절 주제인데 이게 필립스 커브와 스태그플레이션. 이 문제는 이제 잠깐 쉬었다 보는데요. 이 3절 필립스 커브 문제는 이제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동시에 살펴보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